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됩니다. 마침내 정식 표결 절차가 시작되는 건데요. 27일 본회의 투표를 앞두고 이번 주말 전국은 최고의 긴장감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노조와의 일전불사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수출 드라이브에 또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법과 원칙, 경제와 민생 메시지로 연일 일정을 채우고 있는 대통령실 움직임 먼저 전해드린 다음 체포동의 전국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년보다 목표치를 높이고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뛰겠습니다. K 콘텐츠를 고부가가치화하는 데 최선을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어제 수출 전략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제적으로 경기 전망이 좋지 않아서 수출 여건도 어렵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오히려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더 높여 제시하면서 의욕을 보여서 또 주목받았습니다. 네,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4차 수출 전략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올해 수출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0.2% 증가한 6,850억 달러로 잡고 정부와 기업, 금융기관, 관련 단체들까지 원팀으로 뭉쳐야 한다면서 수출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 6,836억 달러보다 14억 달러 늘어난 액수인데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올해 수출이 4.5% 감소할 거라는 전문가들의 전망과 다른 목표치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올해 전문가들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4.5%의 수출 감소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작년보다 목표치를 높이고 이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고금리 등 복합 위기를 돌파하는 길은 오로지 수출과 스타트업 활성화라고 하는 점을 제가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각 부처의 수출 전략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별 부처를 넘어 범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수출 기업을 지원해야 됩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원전, 방산, 해외 건설 등 12개 분야에 대한 수출 수주 확대를 지원할 거라고 약속했고요. 특히 웹툰, 드라마, 영화, 예능 같은 K 콘텐츠가 전 세계적 인기를 얻어 수출 규모가 늘어나고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 주목하면서 K 콘텐츠를 패션, 관광, 식품, IT 등과 연계해 고부가 가치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1호 영업사원으로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각 부처도 윤 대통령에게 관련 대책을 보고했는데요. 우선 모든 정부 역량을 수출 플러스 지원에 집중하면서 수출과 투자 책임관을 지정해서 상황을 점검하고 스마트팜과 콘텐츠 등 신품목의 수출 확대로 활로를 개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수출 전략 회의에는요, 이 현업에서 활동 중인 화제 인물들도 참석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회의에는요, 제작 전문 업체인 CJ E&M 그리고 중견 게임사 크래프톤, 인기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제작사 레몽레인 등 임원들과 함께 배우 박성웅 씨가 특별히 참석해서 시선을 모았습니다.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은 박성웅 씨가 이 드라마, 영화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 발표를 했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박 씨가 영화 신세계로 사랑을 받은 박성웅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어제 밤샘 촬영으로 피곤했는데 회의에 와보니 발표하기 딱 좋은 날이라면서 자신이 출연한 신세계 영화 속 대사를 패러디해 분위기를 띄웠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이 대변인은 박성웅의 참석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발언도 소개했습니다. 회의에 이어 진행된 오찬에서 한 참석자가 윤 대통령에게 영화 신세계 봤는지 물었는데
이에 윤 대통령은 내가 박성웅 배우를 보니까 영화에서 폭력배 연기를 굉장히 잘해서 인상이 깊었고 어떤 배우인가 싶었는데 오늘 발표하는 걸 보니까 말씀도 참 잘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최근 방영된 인기 드라마죠. 재벌집 막내 아들의 제작사 대표도 또 발표를 했는데요. 현장에서 울컥했다 이런 소식이 전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제작사 레몽레인의 김동래 대표가 어제 회의에서 작품 제작 과정을 설명하다가 울컥하기도 했다고 이도훈 대변인이 전한 건데요. 기자들이 그 이유에 대해 묻자 이 대변인은 김 대표는 현장에서 일을 시작해 30년이 넘게 지났으니까 순경에서 경찰청장이 된 거랑 비슷하다면서 업계를 대표해서 대통령 앞에 와서 회의에 참석하는 것 자체에 대해 소외를 느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류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를 이용해서 수출 확대 논의까지 하니까 약간의 감동을 받았달까라면서 많은 분들이 김 대표의 발언이 끝난 뒤 큰 박수로 응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수출 증진 노력을 언급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16년 동안 수출 전략 회의를 180회 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했다면서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도 국가와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고 도와주지 않는 나라가 없다고 말을 했다고 이도훈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강력한 수출 진흥 정책을 주도하겠다고 강조를 한 건데 그러면서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들이 국가 지원 없이 각자의 힘만으로 뛰라고 하는 이 자유무역 체제가 아니라 국가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고 또 뒤에서 후원하는 그런 자유무역 체제로 바뀌었다고 설명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노동개혁을 둘러싼 노정 대립 상황도 알아볼 텐데요. 회계 서류 공개를 거부하는 노조들에 대한 정부의 제재 방향이 또 나왔다고 합니다. 네, 대형 노조를 상대로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에 나선 정부가 회계 서류 공개를 거부하는 노동단체들에게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또 연합단체 300여 곳을 대상으로 재정 관련 장부와 서류의 비치, 보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끔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었는데 하지만 자료를 제대로 낸 곳은 전체의 36.7%에 그쳤다는 소식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이에 고용노동부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에 대해서는 올해 44억 원 규모로 이루어지는 노조 지원 사업에서 전면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목소리 듣고 오시죠. 노동단체 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해서 배제하고 그간에 지원된 전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조사하여 부정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그 대신 올해 예산의 절반인 22억 원을 탈정치와 회계 투명을 내걸고 출범한 MZ세대 노조와 근로자 협의체 등 새로운 노동단체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노조 조직률이 전체 근로자의 14.2%에 그치고 있고 기존 대기업 중심의 노조로는 다수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섭니다. 더불어 정부의 지원 사업 내용도 취약 근로자 권익 보호 위주로 재편된다고 하는데요. 기존 지원 사업 가운데 노조 간부 교육이나 국제 교류 사업 등은 노조 자체 예산으로 활용하도록 했고 노동부는 앞으로 회계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서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강력 대응 지시에 따른 노동부의 결정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 이처럼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른바 이제 MZ세대를 위한 공정의 메시지 이걸 또 자주 내고 있는 것도 주목이 됩니다. 네, 윤 대통령은 최근 강성노조, 일부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청년을 부쩍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지난 20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으로부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된 보고를 받은 뒤엔 노조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공정한 노동시장 개혁을 이룰 수 없다면서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었고요. 당시 윤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뒤에 기득권 강성노조의 폐해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 청년에게 미래가 없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하기도 했습니다. 21일 국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건설노조의 폭력 행위를 건폭이라고 규정하면서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 이 역시도 노동개혁을 통해서 청년들의 미래를 열 수 있다는 대통령의 인식에서 나왔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양대 노총, 특히 민주노총은요, 여전히 정부를 향한 반박 그리고 공격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지난 10년간 정부가 이야기하는 국고보조금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지역본부 같은 경우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받은 돈은 다 모두 영수증 처리해서 회계 결산 보고를 매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사실 정말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이야기하는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건 이미 다 회계자료를 정부에 보고하고 있고 민주노총 저희 총연맹이 받고 있는 건 없어요. 사실 지난 10년간 한 푼도 없습니다. 지역본부 같은 경우가 이제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게 좀 있고요. 그것은 지자체가 다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상담 사업이라든지 이런 미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노동상담소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동상담소에 대한 운영 지원을 지자체로 받고 있고 지자체로부터 받는 돈은 다 모두 영수증 처리를 해서 회계 결산 보고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그다음에 민노총 간의 갈등 지금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요. 국정과 경찰이 창원 간첩단, 이른바 간첩단 수사의 연계선상에서 민주노총의 경남본부 등을 압수수색해서 현지 민노총하고 정면 충돌했다. 이런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국정원과 경찰이 어제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은 민주노총 경남 금속노조 간부 A씨와 또 금속노조 거제 통영 고성 또 조선 하청 지회 간부 B씨 이 두 사람의 사무실과 차량, 자택 등에 대해서 또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였고요. 수색이 이뤄지는 동안 민노총 조합원들은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국정원 해체를 외쳤습니다. 민노총 기자회견을 촬영하던 국정원 직원이 민노총 조직원들에게 붙잡혀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는데 당시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공안몰이 적극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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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나라고! 나라고! 경찰 왔어! 가만 벗어! 분명히 밝힙니다. 민주노총은 이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노동자 전체의 힘으로 이 국면을 막아내고 이 정부가 어떻게 망가져가는지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네, 국정원과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간부 A씨와 B씨는 간첩 조직 자주통일 민중정의, 일명 자통의 하부 조직 소속으로 북한 공작원과 지령과 보고를 주고받으면서 국내에서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고 합니다. 수사 당국은 이달 초에 또 자통 관계자 4명을 먼저 구속해서 조사 중인데 이 과정에서 B씨가 지난해 이 대우조선 해양 파업 관련 보고를 보낸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공 분야에 정통한 관계자는 A씨와 또 B씨 역시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공작원 김명성에게 포섭됐다며 암호화된 지령을 받고 반미, 반정부 집회를 주도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간첩 사건은 조작이라고 확신한다면서 국정원이 자신들의 대공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거라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듣고 오시죠. 이른바 간첩단 사건이라는 것은 조작이다 혹시 이렇게 지금 단정하시는 겁니까? 네, 그 근거가 해외에 가서 누군가를 만났다 뭐 이런 건데요. 저희 민주노총 간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있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분이 개인적으로 이주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었고 해외에 가서 학교 지어주고 장학금 주고 이런 활동을 캄보디아나 베트남 가서 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활동을 간첩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과거에도 한국 사회 역사에서는 수많은 간첩 사건들이 조작되었고 이것이 나중에 3, 40년 지난 후에야 무죄로 다시 바뀌는 일들을 여러 차례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한 국가정보원이 자신들의 어떤 대공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민주노총을 향해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파업까지 한 민노총은 노조의 탈을 쓴 간첩단이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양금희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이 혈세는 물론 건물까지 지원해가면서 노조의 반정부 투쟁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드러났다며 거기에 민노총 간부가 파업 현황을 북한에 상세히 보고하면서 긴밀히 내통해왔다는 사실까지 드러나 큰 충격이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일부 민노총 관련자들의 간첩 혐의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 드러나 있는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고요.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라든지 또 국정원의 수사 또 나중에 이제 기소가 될 경우에 재판의 결과 이런 거 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이제 노동개혁 얘기를 하면서 이 청년 그다음에 공정 메시지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득권 강성노조의 폐해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 청년에게 미래가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노동법 관련해가지고 현재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노랑봉투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는 건데 이러한 노동조합법 개정 절차가 지금 야당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다른 것보다도 이 노동 관련해가지고 이 이슈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강성노조가 권력기관화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권력기관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득권이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어떤 말이 있냐면은 권력은 부패한다. 그다음에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노조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현상으로 그 현체화되냐면은 일자리를 독점하고 일자리를 폐쇄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니까 지금 그 노조와 어떠한 일정한 커넥션이 없는 일반적인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취업 기회가 실질적으로 박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저희 같은 때에는 옛날에는 뭐 웬만하면 다 취직이 됐었지만 지금 취직하기가 진짜 하늘의 별따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구조적 이유도 있겠지만 노조도 그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대통령이 하신 것 같고 만약에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청년에게 미래가 있는가 청년에게 미래가 없으면 대한민국 자체에게 미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지금 문제의식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평가해 주시죠. 일단 노동개혁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어떻게든 지금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떤 강성노조의 폐해와 그다음에 MZ세대, 청년세대의 취업 문제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른 것을 이렇게 접합시켜 놓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상수도원의 어떤 이런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쓰레기만 주우면 되거든요. 근데 이 쓰레기를 치우면 되는데 이게 쓰레기를 치운다고 물이 깨끗해지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노동조합의 어떤 불법적인 부분들 이건 분명하게 엄벌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분명히 개선점도 있습니다. 실제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건설 노조라든지 정말 부당한 요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는 수사라든지 법적인 처벌이 필요하지만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것은 노조를 위해서 어떤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가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동개혁과 어떤 불법적인 부분을 분리한 다음에 노동시장 개혁 유연성을 통해서 청년 세대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 그것을 조금 두루뭉실하게 연결하고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노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기업 채용의 문제도 있다고 봐요. 채용 시장이 너무 지금 경직화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입 직원도 필요하지만은 경력직 직원도 필요하거든요. 저는 최근에 가장 눈에 띄는 기사가 뭐였냐면 현대자동차에서 내년에 2년 동안 700명의 생산직 노동자를 채용한다는 소식에 지금 취업 시장에 굉장히 큰 여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공무원을 하는 사람도 생산직을 가야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젊은 청년들이 자동차 회사의 생산직으로 가고자 하는지 이거에 대한 왜 그런지 정부에서는 그것부터 파악을 해서 청년들에게 노동시장을 더욱더 열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여야 정치권 소식 살펴볼 텐데요. 잠시 후 2시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보고되죠. 네, 그렇습니다.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잠시 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됩니다. 앞서 이 대표의 체포 동의 요구서는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됐고요.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를 요구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하고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붙여야 하는데요. 오늘 보고된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은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집니다.
27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이번 주말 이 대표는 물론이고 여야 모두에게 아주 긴장된 시간이겠죠. 네, 표결까지 단 3일이 남은 상황으로 이 대표는 반대표 결집을 위한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대표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정말 이 정권이 하나부터 열까지 국정을 장난처럼 운영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그 숫자가 많이 이제 혼선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329건? 329건이라고 제가 어제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 말고도 아마 압수수색은 제가 개인적으로 주변 분들한테 통보받는 것만 해도 셀 수가 없이 많아서 아마 실제 숫자는 훨씬 넘을 텐데 언론 보도된 것만 332. 우리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이제 인식하기 어려워서 이제 수백 건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인식이 안 되는데 현재까지 332건인데 계속 매일매일 이게 숫자가 갱신되니까 가능한 발표를 조금 하지 말고 좀 가는 게 이 숫자를 우리 국민들께 알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대표 오늘도 역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검찰을 싸잡아서 겨냥을 했고요.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보신 것처럼 압수수색의 횟수를 들어서 강조했습니다. 네, 어제 오전 70분간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의 결백을 호소한 이 대표. 오늘도 자신의 주변인들을 향한 검찰의 압수수색 횟수를 강조하며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또 어제 기자회견에서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라면서 정부와 검찰을 비판한 데 이어서 오늘은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하며 나를 세웠는데요. 들은 것처럼 또 이 대표는 윤 정권이 국정을 장난처럼 운영하고 있다고 했고 이자 폭탄에 서민 증세까지 국민은 하루하루 절망과 고통 속에 생사 기로에 서 있지만 이 정권은 또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이 대표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 국회의원, 지도지사 할 것 없이 국민을 지배하는 통치자가 아닙니다. 주어진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또 정적의 제거를 위해서 권력의 강화를 위해서 남용하는 것은 범죄 행위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법치를 빙자한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했고 대통령이 검사를 하던 분이 됐고 그리고 무도한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다. 그런데 어제 이 대표의 이 기자회견을 두고서요.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일각에서도 비판적인 평가가 또 나오고 있다고 하죠. 네, 어제 이 대표는 약 70분 정도 기자회견을 했는데 검찰의 영장 내용을 비판하고 또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면서 모두 발언에만 45분을 할애했습니다. 검찰에 출석해서 묵비권을 행사했던 과는 대비가 되면서 국민의힘은 물론 야당 일각에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어제 국회를 찾은 한동훈 법무장관 역시 이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1시간 넘게 했는데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면 된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어제 한 장관의 이야기도 준비했습니다. 말씀이 점점 험해지시는 거 말고는 뭐 새로운 얘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새로운 얘기가 있나요? 그냥 하던 얘기 하신 거죠? 근데 뭐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오늘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1시간 넘게 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체포동의라는 것은 구속 여부를 국회에서 결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판사 앞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판사 앞에 가게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 대표님 말씀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 발부하지 않을 겁니다.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 텐데 그걸 마다하고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험해지는 것 말고는 새로운 얘기도 없고 억울하면 판사 앞에서 이야기하면 되지 굳이 기자회견까지 열었느냐 이런 비판입니다. 맞습니다. 한 장관은 또 이 검찰의 영장 내용을 대국민 선전문이나 국민의힘 성명서 같다고 비판한 이 대표의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가 영장을 자세히 안 읽어본 것 같다면서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말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말한 겁니다. 어제 이 대표 발언과 그에 대한 한 장관의 반박 목소리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영장 내용들을 보면 이게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영장이 아니라 대국민 선전전을 위한 선전문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마치 국민의힘 성명서 같은 그런 내용이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자세히 안 읽어보신 것 같은데 잘 읽어보시면 될 문제 같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시고 상세히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도 어제 한동훈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또 반응을 보였죠. 네, 한 장관의 말은 한 장관의 의견일 뿐이란 게 이 대표의 반응이었는데 이 대표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제가 그분 얘기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분의 의견일 뿐이니까 그분 의견은 그분한테 들으십시오. 그런 것보다 그런 것도 중요한데 오늘 어제까지 지어보니까 제 주변에 압수수색 횟수가 332번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압수수색, 구속영장 남발하는 거 이게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이 대표의 회견이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민 청문회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 대표의 기자회견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시감을 줬다면서 이 대표나 조 전 장관이나 너무 많은 말들로 진실을 흐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한 건데요. 정 위원장은 이에 이 대표가 회견에서 자기 항변만 늘어놓았다면서 말이 기자회견이지 1시간 넘게 주절주절 구차한 변명만 했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회의에서는 이 대표가 스스로 판사가 돼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자신이 있다면 판사 앞에서 판단을 받으면 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아무 증거도 없고 자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판사 앞에서 그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사법 시스템, 국법 질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존중해야 될 입장에 있는 분이 스스로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서 나는 무죄라고 떠들면 앞으로 모든 국민들이 나는 무죄라고 하면 무죄가 돼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야당 안팎에서도요, 어제 이 대표의 회견이 오히려 여당한테 이제 공격의 빌미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들을 보면 오히려 숨겨진 진실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평가들, 이런 의심이 든다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요, 디지털 타임스와의 통화에서 본인이 당당하지 못하니까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장시간 변명만 늘어놓았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차라리 핵심만 얘기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늘렸으면 더 나았을 거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요. 또 다른 관계자는 겉은 당당한 척하지만 상황이 자신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그대로 드러낸 셈이라면서 국민의힘에게 좋은 공격거리만 제공했다고 혹평을 쏟아낸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검찰 안팎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성남FC 의혹을 해명하면서 검찰 수사팀을 오랑캐에 비유한 것에 대해 검찰 안팎의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요. 검찰 관계자는 어제 정당한 사법 절차를 정치적 언어로 수사팀을 모멸하는 것이라면서 검찰의 정상적인 집행에 대해 깡패, 조폭, 오랑캐 등으로 수사팀을 낙인 찍는 것은 심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어서 이 대표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다면서 법정에서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듣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반발을 부른 어제 이 대표의 목소리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낼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지 여쭙겠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가 불법적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죠. 오랑캐의 침입 자체를 막을 방법, 회피할 방법이 있느냐? 없죠. 저는 그게 정치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내부 원내회의에서 했다는 말도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열린 원내회의에서 검찰 간부들에게 이 노자가 썼다는 도덕경의 한 격언을 인용해서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어서 성긴 듯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걸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여러 의혹에도 방탄국회를 시도 중인 이 대표를 겨냥했던 발언이
아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 총장은 또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는 힘이 있고 그 힘은 지극히 강해서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므로 성심껏 거들어 주기만 하면 또 태양 아래 뚜벅뚜벅 걸어 나올 것이다. 이런 말도 했는데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법조인은 이를 두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재명 방탄이 경고하지만 지금 결국 진실 앞에선 빠져나갈 수 없고 검찰 수장이 얘기하는 것 같다고 좀 말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70분 기자회견 그 이후에 지금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런 얘기는 재판, 그러니까 법원에 나가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어서 성긴 듯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이제 영장을 읽어본 의원들이 뭐 이제 굉장히 긴 영장이기 때문에 읽어보는데 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만 오히려 공감대가 더욱더 형성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결에 대한 이런 영장은 없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것들 담백하게 써냈더라면 오히려 더 당내 어떤 뭐 좀 부결이라든지 가결이라든지 논의가 더 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비명계라고 이제 소위 일컬어지는 서른 의원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에 의하더라도 이번 영장 청구는 조금 과도하다. 또 그리고 실제 이게 읽어보면 알맹이가 없다라는 내용들이 좀 많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어차피 국회에서 부결이 될 걸 알면서 과도하게 정치적인 영장 청구가 아닌가. 그리고 실제 정말 저는 한동훈 장관 말만 따나 판사 앞에서 그러니까 기소를 하면 됩니다. 불구속 기소를 통해서 진짜 법정으로 가서 거기서 검찰도 뭐 정말 차고 넘치는 증거 제시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소명하고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실 규명이 돼야지 오히려 신병 확보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정치적으로 왈가왈부하는 것이 너무 에너지 소비가 아닌가.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피로감만 쌓여가는 일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원석 총장 이야기는요. 천망회의 소위불루라고 소설책에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물이 넓어 보여도 걸을 건 다 거르는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세상이 얼핏 보기에는 어리숙하고 만만해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원석 총장은 아마 이재명 대표가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 이야기를 둘러싼 것 같고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어제 왜 기자회견을 했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딱 보고 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를 딱 보고 어떤 생각이 났냐면 옛날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옛날 영화에 인디아나 존스라고 있었는데 그 존스 앞에 큰 칼을 든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몇 분 동안 현란한 칼춤을 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디아나 존스가 권총 딱 꺼내더니 원샷 원킬을 갖다가 한다고요.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는 뭐냐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구속되기 싫으면 구구하게 다른 데 가가지고 뭐 1시간씩 2시간씩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판사 앞에서 판사를 잘 설득하면 된다. 그러면 되는데 뭐 이렇게 구구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가 자신에 대한 그 구속영장을 갖다 봤더니 판사가 그 영장 가지고 판사가 설득되지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영장 가지고 나를 구속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왜 못 막느냐. 결국 그 이야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더더군다나 이제 월요일이면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국민들 앞에 드러나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에 동의를 요청할 한동훈 장관,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그 동의 요지를 설명하게 돼 있죠. 이 대표의 혐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밝힐지 여기에도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해 말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 요청 당시 한 장관은 청탁을 받는 현장에 녹음 파일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녹음 파일에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는 노 의원의 목소리와 이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담겨 있다고 밝혀서 야당 의원들이 결집하는 역풍을 일으켰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한 장관이 이 대표의 혐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밝힐지 또 그런 한 장관의 발언이 민주당 의원들의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 여야에선 한 장관이 이번에도 길고 구체적으로 이 대표의 혐의를 나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나 표결 이후 상황에 대한 해석은 각각 달랐습니다. 어제 여야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민주당 총의로 부결될 것이 뻔한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선 체포 동의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적시할 한동훈 장관만 영웅이 될 것입니다. 마치 무슨 뭐 정치 연설을 하러 나온 사람이냐, 뭐 어떤 그 정치적인 뭐 데뷔 무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냐, 뭐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뭐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장관도 이번에는 이제 상대가 상대니만큼 부담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야의 전망대로 한 장관이 구체적으로 혐의를 나열할 경우 피의 사실 공표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주당의 이탈표 가능성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대표에게 불만을 갖고 체포동의안 찬성표를 던지려던 의원들마저도 한 장관의 발언에 거부감을 느껴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는 건데요.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한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실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한 장관이 구체적으로 혐의를 얘기하자 그전까지도 마음을 정하지 못했던 의원들도 격분을 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조 의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뭐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뭐 지금 이미 공표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또 여당에서 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고 있고. 쉽게 얘기해서 염장을 지른 거죠. 노웅래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어가자마자 뭐 장문으로 뭐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하니까 그 전까지 갸우뚱거리는 의원들도 에이 이거 뭐냐고 그냥 막 격분을 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왔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한다면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박 전 위원장은 정말 그만하고 싶고 끝없는 악플과 출당 청원이 좀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라면서도 또 그럼에도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민주당과 이 대표 의 추락이 너무나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민주당 비명계를 중심으로는요. 표결 이후 이 대표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결단, 이거 상당히 이제 애들름 표현으로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제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네,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겠지만 그 이후엔 이 대표가 스스로 당대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조응천 의원은 이 대표에게 사퇴 결단을 요구하자는 당내 그룹이 있다고 밝혔고요. 한 비명계 의원은 어제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에는 체포동의안 부결시킬 거지만 이 대표가 더 이상 민주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늦어도 관련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는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 대표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직 사퇴 가능성 일축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관련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 대표의 답변도 들어보겠습니다. 당 안팎으로 이제 대표님 거취와 관련해서 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말도 있고 이제 공천권 관련해서도 좀 결단을 내려달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당이나 정치 세계에는 생각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일한 생각만 한다면 그거는 정상적 사회가 아니죠. 향후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 나가게 되면 대표직 어떻게 수행하실 건지 사퇴도 고려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경기지사일 때 약 2년 동안 그 재판에 시달렸습니다만 그 사이에 경기도정은 꼴찌 평가에서 1등 평가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 대표의 발언에 오늘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가 자신이 없기 때문이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5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던 권성동 의원의 반응인데요. 원 의원은 오늘 오전 출연한 라디오에서 자신은 당시 당당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다면서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과 사퇴설에 선을 긋고 있는 건 본인도 혐의를 내심 인정하고 있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권 의원은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을 사석에서 만나면 빨리 이 대표 표결을 처리해달라고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오늘 오후에 지금 2시에서부터 국회 본회의가 시작되죠.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고 사흘 뒤인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집니다. 결국 이제 3일 남은 건데 결국 이제 뭐 부결될 거다 거의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남은 3일 사이에 어떤 변수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보고되는 체포 동의안 보고서가 있고 일단 그런 내용 다시 한번 볼 것 같고요. 의원들이 그렇지만은 크게 기류에는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대표 측이라든지 아니면 비명계라고 소위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걱정하는 것은 어차피 영장이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차후에 어떤 영장 청구가 들어올 때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결과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월요일 오후에 국회에서 누가 더 잘하느냐 그것이 1차적인 관건일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이 대표가 어제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대표직 유지하는 게 쉬울까? 쉽지 않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건 공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기소가 되면 제 생각에 늦어도 5월이나 6월부터는 공판이 시작이 될 텐데 수사하고 달라요. 공판은 공개 재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의해서 공판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다시피 할 텐데 이러한 그 공판이 진행되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네.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수사도 본격적으로 이 대표를 향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검찰이 연 이틀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서요.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향한 압박 수위 이것도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이재명 대표를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보고 사실상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키맨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계속 전해드린 대로 이 전 부지사 모든 혐의 계속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관련 정황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지사실을 포함해서 이 전 부지사가 근무했던 경제부지사실 등 이 경기도청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어 어제는 검찰이 현재 이 전 부지사가 수감돼 있는 수원구치소와 그리고 이 전 부지사의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구치소까지 압수수색을 했다. 이거 저희가 좀 자주 들어보는 그런 소식은 아닙니다. 결국 이제 어떤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검찰이 이 전 부지사가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까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구치소 입감 시 종이 서류들을 들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검찰은 어제 압수수색에서 이 전 부지사가 구치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문서 등을 주로 살핀 것으로 알려졌고요. 앞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이 전 부지사는 구치소에서 대북 송금 의혹 등에 대해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담은 옥중 서신 등을 내놨었는데요. 검찰은 그 옥중 서신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밖에도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구치소 방에서 압수해간 물품에 이 전 부지사의 보관용 노트와 변호인 노트, 변호사 제공용 노트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이렇게 자택 그리고 구치소까지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이 검찰이 피고인의 집과 구치소 방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증거 기록을 메모해 놓은 노트나 또 재판 관련 변호사와 또 주고받은 서류까지 가져가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를 과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 측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진행된 것이라고 반박을 했다고 하고요. 뇌물 혐의 재판과는 무관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원본이 아닌 또 사본을 압수해갔고 수사 중인 내용만 발췌해 가져갔다면서 변호인의 주장대로라면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강제 수사도 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지적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에 관여했을 가능성 보여주는 이제 새로운 의혹들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약속한 대북 사업비를 주지 않으니까 북측 인사가 거세게 화를 냈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을 끌어들였다. 이런 내용의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들은 검찰이 최근 쌍방울 핵심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진술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18년 경기도가 북한 황해도 지역에서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에 재정 지원을 약속했고 북한 측은 이 돈으로 중국에서 자재를 사고 군 인력까지 동원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당시 북한이 동원했다는 군 인력을 황해도 돌격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돌격대는 북한에서 건설 등 각종 국가 사업을 빠르게 수행할 목적으로 꾸린 조직에 붙이는 이름입니다.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는 북한과 스마트팜 사업 추진을 협의했다면서 관련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2018년에 나온 이 전 부지사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경기도와 북측은 농림 복합사업, 축산업, 양묘사업, 나무심기 사업 등을 서로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위한 필요한 기구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당면하여 경기도는 황해도 지역이 한 개 농장을 농림복합형 스마트팜 시범농장으로 지정, 개선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군 인력까지 동원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계획을 세운 상황에서 경기도가 약속한 사업 비용을 지원하지 못하면서 벌어졌는데요. 쌍방울 핵심 관계자는 당시 북한 측 실무자인 김성애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실장이 군 인력도 집결시켰는데 이 전 부지사와 연락이 안 돼 내목이 날아갈 상황이라고 거세게 화를 내고 경기도의 압박 수위를 높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사태가 점점 악화되자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에게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 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 정황 또 나왔는데요.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사업을 추진하던 이제 쌍방울의 계열사의 사회이사를 직접 추천했다. 이런 주장이 나온 겁니다. 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쌍방울 그룹의 한 계열사가 지난 2019년 1월 북한 최대 히토류 매장지인 단천 개발을 염두에 두고 광산 개발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계열사의 사회이사 자리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통일부 차관을 역임했던 인물을 추천해서 영입이 됐다는 겁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전 통일부 차관은 저희 TV조선 취재진에게 당시 쌍방울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사회이사를 맡았고 이 전 부지사가 추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계열사는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인 안부수 아태평화협의회 회장도 사회이사로 영입했는데요.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의 공소장에 안 회장 역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소개해줬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정황들은 쌍방울의 대북 사업과 송금 등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 전 부지사 측 주장과 배치되고 있습니다. 관련해 이 전 부지사 측 추천으로 쌍방울 계열사 사회이사로 영입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통일부 차관의 목소리, 그리고 지난 15일 나온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죠. 쌍방울 다른 인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추천했다고 하더라. 김성태 쌍방울이 안부수를 통해서 북한 쪽 사람들을 소개받고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북한에 송금한 것이다. 근데 그 북한 송금 과정에 뭐 관여를 하거나 그거에서 아는 바가 없다. 이런 입장. 네, 검찰은 최근 이 전 통일부 차관을 소환해서 쌍방울 그룹 대북 사업 추진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전 통일부 차관은 검찰에 이 개별 기업이 북한과 사업을 하려면 국가나 지자체의 보증이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고 검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쌍방울과 경기도가 대북 사업에 협력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김성태 전 회장이 수사에 협조하라고 설득을 했다. 이런 또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조선일보 보도 내용인데요. 지난 22일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와 2차 대질 신문을 하면서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지 왜 최악의 상황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의혹 등에 대해 계속해서 모르는 내용이라고 부인을 하자 김 전 회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설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선일보는 취재 결과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이 전 부지사에게 제공했던 뇌물 관련 혐의를 언급하면서 현금도 아니고 법인카드 쓴 것까지 다 나오지 않았느냐, 결국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을 했다고 하고요. 대북 송금 의혹도 마찬가지로 검찰이 가진 증거가 많다는 취지에서 차선을 선택하자는 말을 꺼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유동규 전 본부장은요, 자신의 일관대로 유튜브 채널을 통한 폭로전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또 주장을 했죠.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난 21일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자신의 첫 만남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100회에 걸쳐 이 대표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었습니다.
이어 유 전 본부장 어제 공개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대장동 개발 이익 배당금 약 1,800억 원을 시민 배당으로 결정했을 당시의 비화를 공개했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경기지사 선거를 약 4개월 정도 앞둔 상태였는데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표 계산이 빠르고 또 진보 보수로 나눌 수 없다면서 실용적이고 동물적인 감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이 대장동 수익 1,800억 원을 현금으로 가져오게 됐다고 보고하니까 이 대표가 곧바로 시민 배당하자고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1,800억을 환수해서 시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다면서 시민 배당 결정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제 공개된 유 전 본부장 발언 그리고 지난 2021년 나온 이 대표의 발언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이재명은 캐릭터가 뭐냐면 보수 진보가 아니에요. 굳이 따지면 보수예요. 대표에 굉장히 능합니다. 어차피 권력만 생기면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을 이미 시장이면서 학습이 다 돼요. 이제 대장동 수익 중에서 이제 1,800억 내가 현금으로 가져오게 됐다. 딱 보고 하니까 이재명이 거기서 정진상 있다가 이거 그냥 돈 나눠줍시다. 시민 배당합시다. 1,800억을 환수해서 제가 그거를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배당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중에 1,000억으로 10만 원씩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성남 시민은 더 받았습니다. 유 전 본부장 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는요. 또 이 대표의 최측근이죠. 정진상 전 실장 그리고 김용 전 부원장하고 의형제를 맺고 이재명 대표를 주군으로 모시기로 결의했다. 이런 주장도 내놨습니다. 네,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을 한 횟집에서 만났는데 그날 우리 의형제를 맺고 한 분의 주군을 모시자 의기투합 한번 하자 이런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고요. 그런 내용이 이 대표에게 전달이 됐는데 이 대표는 그것도 몰랐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친분에 선을 그었었는데요. 지난 2021년 나온 이 대표 목소리, 어제 나온 유동규 전 본부장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재명한테 얘기를 했어요. 새누리당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한다 그랬더니 그럼 그쪽하고 대화도 하라고. 그럼 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이거 멋있네? 내가 이제 그때 김용한테 총무님 저 절에 나오니까 못 가겠네? 이번에 우리 그냥 한번 이재명 밀어볼까? 그랬더니 자기도 그랬으면 좋겠다. 정진상 나 김용 딱 만나서 우리 의형 잡시다. 그리고 한 분의 주군을 모십시다. 그리고 이제 그 뜻은 이제 이재명한테도 전달이 됐고. 경기도청에 좌진상 우동규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정말 가까이 하는 참모는 동규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유동규 씨가 지금 이제 두 번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또다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주장들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표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다 이러면서 대장동 수익에 그 시민들한테 나눠주기로 한 그 결정 과정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물론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점을 저희가 감안하고 한번 논평해 주시죠. 네,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자죠. 피고인,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까 피고인의 말인데 그때 당시 사실관계입니다. 재판 내용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이제 들어보면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의형제를 하기로 했다. 남자분들 보통 술 먹다가 의기투합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죠. 그리고 말의 어떤 분위기가 뭐냐면 본인이 이재명과 직접 얘기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대부분 김용이라든지 정진상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대충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의 말이 본인의 저는 일방적인 주장이고 사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신빙성의 문제에서 어떤 중요한 부분들은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 본인 재판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이재명 대표는 유동규 본부장과의 관계를 애써 폄하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2009년부터의 인연입니다. 14년치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100번을 해도 할 말이 남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언제 되냐면 2010년에 됐거든요. 그때 되자마자 1년 만에 유동규 씨를 시설관리공단의 기획본부장으로 임명을 해요. 재선이 언제 됐냐? 14년인데 재선되자마자 유동규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으로 인정을 해요. 그 전에 사장 직대도 시키고. 경기도지사는 18년에 됐거든요. 경기도지사가 되니까 유동규 씨가 뭐가 되냐면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돼요. 제가
도대체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누가 하는가 봤더니 차관 정도 한 사람들이 임명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유동규 씨를 모른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대장동 관련해서는 저는 김용보다도 훨씬 더 유동규가 많이 알고 있다. 유동규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기껏해야 정진상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판사님들은 모르겠어요. 이제 공정해야 되니까. 하지만은 검사들은 아마 이 유튜브를 몇 번씩이나 그냥 돌이켜가지고 계속 볼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이런 증거 다 확보했을 거 아니에요. 그 증거가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인터넷 강의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결론적으로 논픽션 이재명의 저자 직강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엄홍식을 잡으니입니다. 아, 엄홍식? 근데 사진은 배우 유아인 씨네요. 네, 엄홍식, 바로 배우 유아인 씨의 본명입니다. 어제 오유경 식약처장이 유아인 씨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적발하게 된 이 뒷이야기를 공개했는데 오 처장이 우리가 잡은 건 유아인이 아니라 엄홍식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화제입니다.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이 식약처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매년 프로포폴 같은 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주 처방받는 사람들을 관리를 하는데요. 이번에 총 51명을 적발해서 수사 의뢰하는 과정에서 엄홍식, 이 이름이 포함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이 엄홍식이 바로 배우 유아인 씨라는 게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연예인을 타깃으로 조사를 한 게 아니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상 징후가 있는 사람을 관리를 하다가 마약 혐의자를 잡아냈다는 설명입니다. 유아인 씨는 당초에는 이제 프로포폴이라는 그 약의 투약 의심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초기 간이 소변 검사에서는 대마 양성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채모 검사를 해보니까 거기서 이제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경찰은 당초 유아인 씨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의심하고 간이 소변 검사를 했습니다. 정작 프로포폴은 음성이 나오고 대마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와서 의아함을 샀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수에서 실시한 채모 정밀 감정에서 프로포폴도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마의 주요 성분은 길게는 열흘 정도까지 검출이 되는데 프로포폴은 3, 4일이 지나면 체내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채모 정밀 검사에서 소변 검사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가수 관계자 설명 그리고 유아인 씨 소속사 측 입장 이어서 듣고 오시죠. 한 달에 2cm씩 자란다고 보면 10cm면 20개월 동안 약물 이동이 남는 거예요. 소변에서 검출되지 않았어도 변호사님 선임되면 변호사님 통해서 공식 입장 말씀드릴게요. 대마에 또 프로포폴까지 이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유아인 씨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불려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아인 씨는 앞서 지난 6일 서울경찰청에 출석해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가수의 마약 감정이 마무리된 만큼 경찰은 유아인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한 국가수 감정 결과와 휴대전화 자료 분석을 토대로 유아인 씨의 마약 상습 투약 여부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SNS를 통해 비교적 활발하게 팬들과 소통해왔던 유아인 씨는 이번 논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소환 조사가 진행되면 추가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유아인 씨는 이병헌 씨와 함께 주연을 맡은 영화 승부를 비롯해서 올해만 주연작이 3편의 공개를 또 앞둔 상태여서 영화계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모델의 사건 사고에 더 민감한 광고계는 일찌감치 유아인 씨가 모델인 광고를 내리거나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발빠르게 흔적 지우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휴장의 이유. 이거 어떤 소식인가요? 네, 요리연구가 백종원 씨가 전통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리모델링한 예산시장이 최근 이 충남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인파가 몰리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하거나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는 등 일부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예산시장을 방문했다고 주장하는 한 손님이 올린 후기가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작성자는 예산시장의 한 바비큐 가게에서 18,000원짜리 통닭을 샀는데 통에서 꺼낼 때부터 너무 탄 것 같아서 바꿔달라고 했지만 거절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성자는 가게 주인이 사과즙 바른 부위만 탄 거라서 괜찮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먹을 때 보니까 껍데기가 다 탄 상태였다면서 검게 그을린 통닭 사진을 저렇게 공개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한꺼번에 이제 몰리다 보니까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인지 백종원 씨 이 업장의 휴장을 선언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백종원 씨는 오는 27일 월요일부터 3월 31일까지 예산시장을 휴장한다고 밝혔는데요. 완전히 닫는 건 아니고 울퉁불퉁한 바닥을 좀 펴거나 점포수를 늘려서 대기 시간을 줄이고 이렇게 편의성을 높이는 재정비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백종원 씨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재정비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실 시장을 준비할 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잘 참여를 안 하시려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계를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한 거고 의견 주시는 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잠깐 반짝하고 말겠지라고 하시는데 그게 악담이 아니라 응원의 메시지가 충분히 하니까 감사하게 저희도 잘 읽고 마음에 새기고 더 누구보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산시장 전체가 문을 닫는다 이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백종원 씨가 기획한 음식점만 휴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예산시장 다른 상점들은 정상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용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파죽지세 트롯맨들. 라이벌 매치에 돌입하면서 더욱 흥미진진해진 미스터트롯2의 소식인데요. 어제 또다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는 탑10을 결정할 본선 4차전 1대1 라이벌 매치가 펼쳐졌는데요. 최정예 트롯스타 16명의 진검승부가 펼쳐지면서 21.9% 시청률로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특히 3주째 온라인 투표 1위를 달리고 있는 안성훈 씨와 그리고 타 프로그램 우승자 출신 진혜성 씨의 대결은 미리 보는 결승전으로 불리면서 방송 전부터 기대를 모았습니다. 지난번 팀 미션에서 긴장한 모습을 보이면서 기대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던 안성훈 씨는 탈락한 팀원들을 보내는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이찬원 씨의 시절 인연을 선곡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절 인연이라는 곡은 이찬원 씨가 담담하면서도 부드럽게 불러서 트롯 팬들에게는 힐링송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이 노래가 안성훈 씨를 만나서 어떻게 다른 감동을 선사했는지 먼저 이찬원 씨의 노래와 함께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좋았던 나 생각을 하고 고마운 마음 간직을 하며 살아가야지 바람처럼 물처럼 안성훈 씨를 상대로 진혜성 씨가 들고 나온 이 비장의 곡, 바로 미스터트롯이 나은 스타죠. 임영웅 씨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였습니다. 안성훈과 진혜성 1대1 라이벌 매치에 나선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시즌1에서 진과 미를 차지했던 임영웅, 이찬원의 노래를 고른 겁니다. 정통 트롯의 끝판왕 진혜성 씨와 또 신세대 트롯의 희망 임영웅 씨가 같은 노래를 어떻게 다르게 불렀는지 비교해서 들어보시죠.
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미스터 트롯이나 미스 트롯을 볼 때면요, 이제 같은 노래를 누가 어떻게 소화하는지 이걸 비교해서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인 것 같습니다. 어제 김용필 씨는요, 아주 색다른 변신을 해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네, 낭만 가객으로 불리는 김용필 씨는 그동안 낭만에 대하여와 당신, 이런 짙은 감성이 느껴지는 곡들을 주로 선곡해 왔었는데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화려한 의상을 입고 태진아 씨의 옥경이를 선곡한 건데요. 김용필 씨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곡들을 선곡해왔지만 더 이상 안전하게만 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선곡 이유를 밝혔습니다. 낭만 가객이 부르는 옥경이 어떤 모습일지 보실까요? 희미한 불빛 아래 좋아. 마주 앉은 당신은 언젠가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인데 바라보는 눈길이 여전히 있구나.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도 대답 없이 고개 숙인 옥경이 네, 본선에서 두 차례나 진의 자리에 오르면서 무서운 신인이란 평가를 받는 최수호 씨는 역시 기복 없이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최수호 씨는 일본에서 오랜 시간 살면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국악을 시작하게 됐다고도 밝혔습니다. 어제도 특유의 국악 창법으로 노래를 소화해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수호 씨와 함께 대학부 돌풍의 주인공이죠. 마스터 예선 진 박지현 씨도 역시 시원한 목소리로 마스터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최수호, 박지현 두 사람의 무대도 보고 오시겠습니다. 객지 떠난 자식 걱정 평생 가슴을 애태우다 청춘 멀어진 그 이름 어머니 대천이 맡은 그 시절로 세월아 영이 돌려줘. 내미 생각난다.
펼쳐진 밝은 밤에 너하고 나하고 이 밤이 못 가게 붙잡아보자 내 청춘이 못 가게 붙잡아보자. 어제 화제를 모았던 또 매치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1대1 매치에서 화제가 됐던 그 트롯 신동 두 사람의 대결입니다. 바로 박성원 대 송도연의 대결이었는데요. 1대1 매치에서는 그 송도연이 이겼었는데 어제는 또 다른 결과가 나와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두 사람의 경연 모습 한번 보시죠. 진짜 압도적인 게 뭔지 보여줄게. 오늘도 집으로 잘 도착했다 말해요. 잘 가. 비춰진 금강산이 한 맺혀 우는데 골다가 지친 날이 몇 해였던가 저녁 달도 홀로 지는 이북 하늘에 세월아 너는 어찌 돌아도 오지 않되냐.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도장도 없네. 저 세월은 도장도 없네. 어제는 박성원 군이 결국 서력을 했습니다. 각자 준비한 노래를 부르는 1대1 라이벌 매치 1라운드 어제 저렇게 끝이 났는데요. 이제 더 독한 승부가 기다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1대1 라이벌 매치는 각자 준비한 노래로 맞붙는 1라운드 라이벌 대결과 한 곡을 두 사람이 나눠 부르는 2라운드 한 곡 대결까지 총 2번의 대결이 진행됩니다. 이 두 무대의 점수를 합산해서 상위 10등까지만 준결승전에 진출을 하게 되고요. 어제 1라운드에서는 안성훈 씨가 1위에 올랐고 그 뒤로 최소 박지현 씨가 맹추격 중입니다. 탈락 위기에 놓인 하위권 6명의 순위가 다음 라운드를 통해서 역전이 가능할지 또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한 경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